네, 12차 시는 의학 그리고 자동차 이동 두 가지 이슈를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메타말을 붙였는데 현재 의료를 뭔가 넘어서는 거, 현재 이동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현재 시점의 얘기, 미래에 대한 좀 먼 예측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치료제인데 먹지 않고 경험하면서 치료한다. 우리가 뭐 뭔가 입에 넣거나 약물을 주사를 맞거나 이거는 사실은 치료해야 되니까 하는 거긴 한데 늘 두려움이죠. 몸속에 뭔가 들어온다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보거나 만지작거리면서 치료가 된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편한 접근법이긴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얼핏 보면 이제 게임 같은 느낌인데요. 이 게임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인데버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게 미국에서 FDA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던 디지털 치료제예요. 이제 장애 중에 ADHD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뭐 메타버스의 특성 중에 메타버스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만나서 뭔가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그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치료라는 건 굉장히 정밀하게 특정한 경험을 줘야 되는 거죠. 행동을 유도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모여 있다 보게 되면 그거를 통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현재는 이런 치료제가 주로 단독으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게임처럼 경험하는 거 위주로 많이 디자인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럼 시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 예측을 봤더니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3.1%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2028년이면 22조 원까지 시장이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뭐 행동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그다음에 신경 재활치료 그런 데 많이 쓰이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좀 더 이제 쉬운 접근법으로는 이 기존에 있던 어떤 의약품을 약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쪽으로도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프랑스의 세인트 조셉 병원에서 했던 사례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상처를 봉합을 하거나 또는 뭐 어디가 아파갖고 요도관 같은 걸 끼우거나 이게 아픈 거잖아요. 바늘이 들어가거나 관이 들어오는 거니까 두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인데 이때 이제 그들이 했던 거는 수술 뭐 꼬매기 전에 관 넣기 전에 VR을 씌워놓은 거예요. 환자한테. 그래서 VR을 보는 상태에서 봉합을 하거나 관을 넣거나 그랬더니 두려움이 처음에 적게 느껴졌고 두려움이라는 건 이제 경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 느낌이에요. 무섭다 적게 발생했고 시술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고통을 훨씬 적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은 거죠. 그럼 그때 사용한 VR 콘텐츠가 뭘까? 사실 되게 단순한 콘텐츠였어요. 노르웨이 숲을 걷는 느낌, 그 영상. 요즘에도 보게 되면 유튜브에 저런 영상들이 많이 있긴 해요. 뭐 노르웨이 숲이나 방콕의 야시장이나 또 뉴욕의 거리, 그냥 4K 고화질로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그냥 주변 소음 막 들리면서 걸어가는 영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VR로 그냥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 조작하진 않더라도 편하게 누워있는데 조작하면 안 되겠죠. 지금 시술을 해야 되니까. 내가 수술대가 아니라 저 공간에 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 이게 뭐 다른 신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는 과정에서도 쓰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는 매번 출산할 때마다 아내도 엄청나게 두려움을 갖고 있고 출산 과정도 힘들고 낳고 난 다음에 통증 호소를 많이 하는데 제 출산하는 상황에서 또 VR을 썼더니 훨씬 더 산모가 느끼는 고통이 적었고 또는 뭐 이렇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열리는 것도 잘 돼가지고 아이도 잘 나왔고 뭐 그랬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게 뭐 ADHD 같이 좀 시리어스한 질병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좀 더 가볍게 쓰였던 사례들도 있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썼던 이제 VR 케이스 치료제 보조제 사례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MRI나 CT 같은 거 촬영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속으로 내가 약간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기계는 무지막지하게 크고 이 방에는 보통 또 혼자만 들어가잖아요. 저기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한 거냐 하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환타자 중에 우주 탐사. 너는 지금 우주를 탐사하는 영웅, 히어로가 된 거야.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서 저 기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계는 이제 우주선, 약간 우주선 좀 생겼잖아요. 둥글둥글하고 누워있는 거. 이걸 쓰고 있으면 우주 탐사 영상이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스트레스도 많이 낮췄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버전에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엄청나게 심각한 질환을 고치는 것까지는 나와 있는 사례는 저도 잘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간 심리나 고통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 상황과 관련된 것들을 의학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것들은 꽤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치료한다. 앞에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내가 VR을 쓰거나 해서 보조적인 수단이었는데 얘는 내가 아예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가서 공간 내부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시도가 되고 있어요. 가장 뭐 국내적으로 많이 시도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심리나 정신의학과 시도하고 있는 것들인데 뭐 이런 식의 공간이고 동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분인데 다양한 플랫폼에서 심리 상담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좀 약간 코지한 느낌의 상담실이 있고 자료가 있고 내담자들이 앉아있고 본인이 상담해 주는 거. 또 이걸 보게 되면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이 나죠.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나도 다른 모습, 상대방도 다른 모습으로 만나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메타버스 내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눈다. 사실 상담 영역에서 이건 점점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도 저한테 어떤 대학에서 뭐 이런 심리나 이런 의학 쪽을 공부한 팀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사 박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지금은 이런 게 병원을 가거나 개인 대 개인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환자의 입장에서 접근성도 좀 어렵고 예를 들어 거기 가야 되잖아요. 이 공간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비용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비용도 좀 낮추고 또는 환자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 속으로. 자, 그런 식의 목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팀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이 좀 더 확장되는 무언가가 나올 거고요. 그 얘기는 이제 이번 차시 뒷부분에 보면 이제 모빌리티 얘기를 할 건데 모빌리티가 얘랑 결합하는 신기한 씬이 좀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승현아 이제 MRI 검사하러 가는 거야. 아, 수영아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아플까봐? 응? 안 무서워. 안 아프. 누가 있으면 돼. 안녕하세요. MRI 검사하러 오셨어요? 네, 오늘 예약입니다. 네, 예약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성함하고 생년월일 한번 알려주세요. 2008년 10월 17일생이고요. 오승현입니다. 네, 머리 검사하는 거 맞으시고요. 네네. 네, 접수하겠습니다. 승현아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검사는 자석으로 된 커다란 기계 안에 들어가서 검사할 거야. 검사하는 동안에 안에 금속이 들어가면 안 돼서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고 또 검사하는 동안에 아주 많이 시끄럽거든. 그래서 검사하는 선생님이 미리 귀를 막아주시긴 할 건데 승현이 혹시 놀래지 말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나오기만 하면 돼. 잘할 수 있겠지? 네. 그래.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이름하고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오승현입니다. 자, 병원에서 찍어놓은 콘텐츠예요. VR로 볼 수도 있고 유튜브로 그냥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대단한 효과를 내긴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 누구나 두렵죠. 병원에 가면서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경우는 성형외과 같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전 두려움만 컸던 것 같아요. 전 성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늘 두려움이었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지금 봤더니 뭐 소리가 날 거니까 막아준다. 옷 갈아입을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 제 입장에서 가게 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단추가 있는 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벗기가 편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사람은 살면서 두려움을 많이 계속 느끼면서 사는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두려워합니다. 경험을 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구나라는 걸 사람들은 대부분 깨달아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근데 얘는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걸 미리 경험시켜주는 거죠. 과거의 삶을 봐도 만약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한테 자꾸 물어보잖아요. 입사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또는 직장 들어가기 전에 그 직장 가면 어떤 사람인지 계속 물어보는 게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환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는 이게 또 좋은 점은 이걸 이렇게 찍고 나면 저희가 봤을 때 연기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아까 간호사분이나 의사 선생님도 뭐 연기톤이 살짝은 있는데 이분도 전문 배우는 아니시니까 본인이 찍은 걸 볼까요? 안 볼까요? 등장하는 거. 보죠. 왜 안 보세요? 궁금할 거 아니라 얼마나 연기 잘했는지. 봅니다. 한 2번 볼 거예요.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환자의 시선에는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영상이지만 저는 별거라고 생각하는 게 환자 입장에서 두려움을 엄청 낮출 수 있는 콘텐츠가 되고요. 또는 의료진 입장에선 환자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이 장면에서 그렇게 역지사지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거쳐서 치료한다. 이것도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의학적인 작업 중에 프락터링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프락터링은 의사가,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의사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약간 뭐 지도한다는 개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프락터링을 하기 위해서 뭐 보통 15분, 20분 정도 짧은 프락터링을 하는 경우에도 한 나라에서만 이동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2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20-30분 프락터링하고 다시 공항에서 돌아오는 이런 케이스들도 꽤 생기고 있다고 해요. 직접 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가지 않으면 이건 뭐 전화나 웹캠으로 하기에는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상황을 볼 수도 없고 지시도 안 된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현장을 좀 더 실제감 있게 연결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즉 특정 국가나 특정 병원을 보게 되면 의료진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매번 프로토링 할 수도 없는데 원격에 있는 의사가 계속 프로토링을 자주자주 해주면서 이 지역에 있는 의료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실제 이제 봤던 케이스 중에 저런 것들이 케이스가 좀 생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캐나다 정부의 보건국이 2021년 허가를 했던 건데 방사선 진료할 때 방사선 기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뭔가 검사를 하고 이걸 해독하는 과정들이 있죠. 근데 또 의외로 그 방사선 기계를 조작하거나 해독하는 분들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모든 곳에 방사선 기사님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캐나다에서는 원격으로 마치 프락터링 해주는 것처럼 방사선 전문가분들이 원격에서 이 기계를 조작을 하고 뭔가 정보를 해독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허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문제는 기계랑 사람 둘 다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 기계는 보내고 사람은 오지 않아도 뭔가 연결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메타버스를 거쳐서 치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서 함께 공유하고 연구한다. 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위에 나오는 건 나이키가 만들어 놓은 앱이에요. 나이키가 이제 사실 작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동그란 그 약간 타원 형태 동전 같은 기계를 만들어서 운동화 밑창에 붙이는 작업을 했었죠. 2000년도 제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달리기를 하고 나면 집에 와서 그걸 아이팟하고 연동을 해서 운동 기록을 측정해서 인터넷으로 공유하고 뭐 등수나 속도 같은 거 보여주는 약간 게임적인 기능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찌를 만들었고 어느 순간 우리한테 좋은 스마트폰이 주머니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기능을 다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또 두 가지 앱, 달리기, 피트니스 두 가지 앱을 나이키는 개인한테 무상으로 다 쓸 수 있게끔 열어줬습니다. 기능이 꽤 좋아요. 들어가면 앱도 굉장히 고급지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뭐 거슬리는 광고나 물건 구매하라고 제안하는 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순순히 운동하는 앱이에요. 운동의 프로그램을 짜주기도 하고 내가 했던 기록을 측정해서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친구 거랑 또 이렇게 견져주기도 하고 그런데 저걸 하다 보면 내 뭐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전 또 한 가지 중요한 저런 것에 있는 가치가 데이터에 있다라고 봐요. 데이터. 그런 의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하게 되면 표본을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이건처럼 뭐 의학이건 또는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역학조사하려고 하면 정말 뭐 1000명, 100명 데이터 갖고 하는 게 얼마나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키는 저런 앱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저 앱을 쓰는 사람이 수백만 명 이상은 될 거예요. 물론 저게 뭐 아주 디테일한 의학적인 정보는 아니겠지만 운동과 관련된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함께 무언가 데이터를 공유해서 연구할 수 있는 모델이 저런 식의 많은 것들이 전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얘보다는 훨씬 더 참여자가 적었지만 그래도 이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 밑에 있는 건 실제 우리가 웹에서 해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고. 폴드 이시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작동하는 플랫폼인데요. 저걸 들어가면 나는 원래는 갖고 있지 않았던 일종의 디지털 실험실 같은 게 화면을 통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건 뭘 하는 거냐면 뭐 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이리저리 접어보는 저게 뭐 종이접기랑 약간 비슷한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걸 뭘 한 거냐 하면 처음에 이제 에이즈 치료제 썼던 건데 초반에는 저 작업을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심각한 질병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가 달라붙어갖고 저걸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 결론에 도달을 못했어요. 뭐 기본적인 대충 이런 식의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세포가 있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중간에 뭔가 치료제가 껴가지고 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무슨 아이들 레고 블록처럼 아기가 딱딱 맞아야지 효과가 높은데 어떻게 만들어야지 아구가 딱딱 맞는지 그거를 좀 결과를 내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진이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맞춰본 겁니다. 어떤 게 과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이거는 그냥 무작위적인 트라이얼 앤 에러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열어놔가지고 일반인들이 엄청 달라붙어서 저걸 참여를 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백신, 에이즈 치료제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저게 실제 의미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해외 유명 저널에도 결과 발표가 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저기 이제 참여했던 분들 있죠. 일반인들이 공동 연구자로 같이 이제 리스트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전 되게 멋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하게 되면 뭔가 상업적으로 이렇게 광고 때리고 날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 생각하는데 의학적인 측면에선 사실은 더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이게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잘만 모아서 쓸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의약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 저 오른쪽 그림 어떠세요, 여러분? 인디언으로 보이는 분이 말을 타고 있다. 저 뭔가 이상한가요? 어떠세요? 별로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디언들은 실제 말을 잘 안 탔다고 해요. 근데 안 탄 게 아니라 사실은 못 탄 거겠죠. 왜냐하면 말이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의 인디언들도 그렇고요. 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도 사람들이 동일한 이유인데 많이 식량 자원으로 말을 활용을 했대요. 근데 말이라는 건 사실 그렇죠. 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 핵심적인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잡아먹으니까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잡아먹어서 말의 어떤 숫자가 적었던 지역의 특성은 문명의 발달이 늦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란 건 사람들이 거대한 집단을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대한 집단이란 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가 약간 있는 지역에서도 뭔가 계속 이동하면서 정보나 물질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말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 속도가 늦어진 겁니다. 이걸 현대에 빗대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현재 이동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축복이자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동차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역시 말이 없어졌던
그런 지역처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현대 필수적인 게 모빌리티,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우디가 자동차 기업인데 의외로 메타버스적인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짐작으로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저런 거죠. 자동차는 시운전해야 되니까 시운전을 그럼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냐? 그것도 시도하고 있긴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것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그냥 테스트 드라이브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건 사실 실제가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홀로라이드라고 하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랑 같이 만든 건데, 예, 아우디 자동차를 타고서 동승자, 운전자는 저걸 뒤집어 쓰면 안 되겠죠. 아직 차가 자율주행 안 됩니다. 동승자가 이거 뒤집어 쓰면 이 친구는 신나요. 나는 운전하느라고 짜증나는데 이 친구는 옆에서 앉아가지고 차가 멈추면 지금처럼 이런 이벤트 발생하고 우회전, 좌회전 맞춰서 신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퀴즈. 자동차를 타면 멀미가 나죠. VR을 써도 멀미가 납니다. 근데 자동차에서 VR을 쓰면 멀미가 덜 날까요? 더 날까요? 덜 날 것 같으세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이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멀미가 80%대였던 사람들인데 이게 이렇게 했더니 40%대로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보다 조금 못 미쳤는데 내려갔어요, 멀미가. 그럼 차 안에서 왜 멀미가 나느냐? 사실 이유는 저래요. 운전자는 멀미가 좀 덜 나죠. 왜 그러냐면 운전자는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여도 주변 상황을 계속 보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동승자는 아닌 듯 하면서도 자꾸 스마트폰을 보게 돼요. 그죠? 이것 때문에 멀미가 나는 거예요. 내 몸은 움직이고 있고 내 몸속에 있는 많은 그 기관, 센서들은 내 위치를 감지하고 있어요. 근데 내 눈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 다른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보는 정보랑 몸에 있는 센서가 감지하는 위치 정보를 안 맞는 거예요. 울렁울렁해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싱크를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눈으로 보는 곳과 몸의 움직임이 딱딱 맞는 거예요. 멀미가 덜 나겠죠. 자, 그럼 아우디는 자동차 기업에서 앞에 나왔던 게 의료니까 멀미약을 만드는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냐?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어주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멀미약은 아니고 커머스 기업. 어떻게 흉통맞게 하는 커머스 기업. 최근 몇 년간 플랫폼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플랫폼 기업. 저는 자동차 기업이 플랫폼 기업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가 도시근로자가 한 1.5시간 정도 하루에 차를 운전을 한대요. 저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1.5시간인데 1,000만 명이 넘는다. 1,000만 명만 잡아보겠습니다. 하루에 1,500만 시간 운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이 2단계까지가 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4단계, 5단계가 돼서 정말 운전대에 손을 띄고 VR을 뒤집어 쓸 수 있어. 우리가 만약 차 안에서 운전자가.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지금 저만 해도 차 안에서 주로 하는 게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거나 가끔씩 윌라 오디오북 정도 듣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 굳이 차창 밖을 볼 이유가 없죠. VR을 쓸 수도 있고 AR 글래스를 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씬이 차에 있는 옆창, 앞창, 뒤창이다 투명 올레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투명 올레드가 지금 물성은 좀 약한데 강화 유리하고 붙일 수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튼튼한 차 유리가 돼요. 평상시에 내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거나 내가 직접 운전할 때는 투명으로 돼 있고 안전하게 자율주행이 된 상황이 되게 되면 창에 뭔가 이미지가 뜨겠죠. 이쯤에서 아까 그 상담하는 분, 그 선생님 차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짜증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갈까 싶다가도 왠지 그 병원까지 가는 문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혹시라도 누가 나를 보게 되면 김장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직까지 동양인들이 그거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스트레스나 그런 것과 관련된 좀 자료를 보다 보면 되게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이 굉장히 저게 역전돼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과 실제 이들이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이제 갭이 가장 큰 국가예요. 이게 또 많은 자살이나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상담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현실하고 병원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서비스, 아까 그 차 안에 유리가 있어갖고 자율주행이 됐을 때 이게 노르웨이 숲으로 또는 뭐 강원도의 아주 쾌적한 뭔가 숲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쓰고 있는 AR 글래스에 그 상담 선생님이 떠요. 이 공간은 근데 제가 물리적으로 도망도 못 가는 공간이죠. 딴 거 밖에 걸어 나갈 수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프라이빗하죠. 보안만 안전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남이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그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담받을 때 좀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인 커머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공간에 뭐 물건을 판매하거나 교육 콘텐츠를 딜리버리하거나 특히 교육. 자동차가 운행하는 시간에 데이터가 남겠죠. 이 사람이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도 알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이가 50 정도 먹은 뭐 전문직에 종사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럼 저에 대한 데이터를 이 자동차에서 연결된 교육 콘텐츠 기업이 알아.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오퍼를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어떤 기능, 뭐 기술이 뜨고 있으니까 요거를 당신이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운전하니까 그 주차하는 시간 빼고 앞뒤로 해서 20분 정도 딱딱해서 20분짜리 콘텐츠를 내가 한 달 동안 딜리버리 해줄게. 너의 특성에 맞게끔. 그게 되게 땡기는 콘텐츠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자동차는 원래 차를 팔았고 그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부품 같은 걸 팔면서 돈을 벌었죠. 렌트카 사업에 진입을 하기도 하고 또 캐피탈 사업에 진입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거보다 저는 오히려 자동차를 판매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얘가 마치 스마트폰처럼 되고 앱스토어가 열리는 거죠. 바로 이거 수많은 커머스, 아까 얘기했던 의료, 쇼핑, 교육 콘텐츠. 미래 자동차 기업은 얼마나 이거를 플랫폼화를 잘 시키느냐에 따라갖고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의 차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우디가 바라보는 미래가 멀미약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플랫폼 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거대한 교통선도 한번 재미삼아 볼까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모습이 에미리트 항공이 만들어 놓은 상상도예요. 이건 진짜 구현은 안 됐습니다. 2020년에 공개한 상상도인데 딱 봐도 뭔가 느낌이 나죠. 비행기인데 이렇게 밖에 보이는 것 같이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기술은 조금 어렵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게 저렇게 만들려고 하면 항공기 동체 무게도 증가하고 비용 문제가 아니라 동체 무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항공기를 탈 때 항공기는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을 갖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그 면적에 따라서 엄청나게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가끔씩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살 때 뭐 비즈니스석이나 이코노미석을 왔다 갔다 타게 되면 비즈니스석을 한번 타고 나면 그다음에 이코노미 살 때마다 내가 돈을 더 쓸까 말까 고민이 계속 되죠. 이코노미석의 문제는 그 폐쇄감, 좁은 공간인데 메타버스가 현실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무언가잖아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는 뭐 이렇게 또 미래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를 저는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실제 구현한 케이스로 다음 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실제 그 놀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예요. 제가 이제 팬데믹 끝나고 시간이 좀 나면 꼭 다시 가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저는 좀 이제 저희 가족들은 너무 애 같다라고 저러고 그러는데 저는 미국 가면 두 군데를 다시 가고 싶어요. 나야가라 폭포인 데랑 여기인데 플로리다에도 있고 이게 이제 LA 쪽에 또 있었던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유니버셜 스튜디오 중에 그 LA에 있는 데서 촬영된 영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열차 같은 게 있어요. 열차 같은 게 탑승을 타고 가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꾸며져 있어요. 실제 만들어진 공간에. 잠시 후에 열차가 터널 같은 데 들어갑니다.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 저희 그 장모님도 타셨는데 나중에 장모님이 이걸 실제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감이 떨어지는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아까 그 항공기의 천장처럼 외벽이라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에 싱크가 맞아갖고 이벤트가 계속 발생합니다. 킹콩이 등장하고 공룡이 날뛰는데 저 이거 3번 탔어요. 너무 재밌어서 3번 탔는데 이거 뭐 재미적인 요소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동물. 특히 이제 동물원, 수족관 이쪽인데 동물원, 국내에서 시도됐던 사례가 있어요. 동물원에 보면 사파리가 있잖아요. 사파리 뭐 큰 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사파리 버스를 그 창을 다 디스플레이로 덧씌워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차가 이동한 것처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해가지고 사파리를 만들었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동하는 어떤 그런 모빌리티가 이렇게 대체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가 정지하는 모빌리티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디스플레이가 가격이 낮아지고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씬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 지금 당장 구현되어 있는 걸 말씀드리면 이건 웨이즈라고 하는 앱입니다. 웨이즈라고 하는 앱인데 화면을 보시면 아마 게임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지도가 있고 여기 보면 캐릭터가 있네요.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있죠. 이거 뭐 공사 중인 표시가 되어 있고 뭐 매뉴얼 표시도 있고 경찰이 있네요. 경찰을 운전하다 만나고 싶으세요? 안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면 안 되죠. 만나면 일단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벌점과 딱지를 주니까.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상황을 입력하는 앱이에요. 물론 이제 운전자가 해야 되니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고 가볍게 뭔가 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데 이들 주로 입력하는 건 이거죠. 길이 막힐 수 있는 지점, 위험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경제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맵에다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떠요. 나는 예를 들어 이걸로 뜨고 누구는 이런 모습으로 뜨고 뭐 이런 모습으로 뜨고 여기서의 보상은 뭐냐 하면 재미예요. 재미면서 재미있게 하다 보면 내가 또 상대방한테 이런 정보를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모빌리티에 적용된 케이스 중에 제가 재밌어서 갖고 와본 건데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 있고 나는 여기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마치 미러월처럼 이렇게 투영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플랫폼 사업자나 교통과 관련된 기관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운전자가 진짜 원하는 정보죠. 안전과 돈과 관련된 정보 그걸 투영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이게 사람들이 꽤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인수를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억 달러 정도. 11억 달러니까 이게 1조 좀 넘는 돈이겠네요. 1조 좀 넘는 돈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자율주행을 향해서 가면서 자동차 안 공간 자체가 메타버스 쪽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당장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자동차는 이동할 수밖에 없는 디바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과 뭔가 연동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뭔가 어떤 심리학적인 고민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 실험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 볼까요? 이 사람 좀 보셨어요? 네. 길 물어보다가 저렇게 옆에 계신 어르신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영상인데 이게 실제 진행이 됐던 실험이에요. 이게. 네. 이게 98년도에 사이먼스 레빈이 했던 실험인데 저 옆에 있던 할아버지는 정상인이세요. 당연히. 눈도 잘 보이시고. 근데 알아채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아까 길 가는 사람이 뭘 물어봐요. 그럼 뭐에 집중하세요? 인간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데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손으로 내미지도.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명확해지면 테두리가 안 보입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력, 어텐션, 집중해서 보는 거, 이거는 제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이제 이쯤에서 보여드렸냐 하면 자동차도 그렇고 다른 씬도 그렇고 계속 메타버스적인 것들은 내가 원래 살고 있는 공간, 자동차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건 이 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대한 도시 공간에 그 도시와 자동차 공간에 새로운 인지적인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지력은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인지되는 무언가는 우리를 어찌 보면 영상처럼 되게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나를 바보처럼 만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잘못 설계 되면 또 모빌리티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거다 보니까 안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충분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가 키우는 자율주행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율주행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만 봐도 운전할 수는 있지만 자율주행되면 당연히 맡길 것 같아요. 근데 또 역으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이 발전하면서 거기 메타버스적인 어떤 콘텐츠가 막 들어와. 그럼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 안 하는 차가 만약에 1,000만 원이고 자율주행하는 차가 1,3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율주행하는 차는 이 시간 동안 메타버스적인 이만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 이게 그럼 300만 원 비싼 차의 가치를 더 높여주겠죠. 그러니까 서로 부스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즉 메타버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많이 들이밀수록 사람들은 자율주행이 운전만 자율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더 키워주는구나. 좀 비싸도 사야 되겠네 하는 의식이 넓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일단 자율주행은 잘만 만들어지게 되면 훨씬 더 정교하게 운전합니다. 실제 구글이 실제 도로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컴퓨터상에서 자율주행된 자동차들 수천 대가 동시에 교차로 같은 거 지나가는 실험을 보게 되면 자율주행이 꿈꾸는 결과치는 적어요. 신호등이 없어지는 거. 우리가 흔히 뭐 특정 외딴길을 가거나 뭐 아시아권 일부 국가 가면 신호등이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귀신같이 눈치를 채고서 차를 막 움직이잖아요. 이거가 교차로에서 되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운전은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자율주행. 그러면서 도로폭은 좀 더 좁아집니다. 센서가 우리 눈보다 정확하긴 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결국 얘를 만들 거예요. 주차장도 없어지게 만들 겁니다. 여기도 꽤 땅이 비싼 공간이잖아요. 이 스튜디오 있는 데도 서울에서 비싼 땅 지역인데 그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차장 공간, 그 공간마다 비워도 사무실 몇 개는 더 들어갈 텐데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차를 여기다가 내리는 순간 차는 뭐 공유자동차는 아니지만 제 차가 알아서 조금 더 한 1, 2km 밖에 있는 주차 타워 다 들어가는 걸로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도로도 줄어들고 주차장이 더 줄어들다 보면 도시에서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증가하겠죠. 참 보면 뭐 제가 상상한 거긴 하지만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자율주행이 증가하고 얘가 메타버스랑 연동이 되면서 이 가상의 메타버스와 실제 존재하는 자율주행이 물리적인 공간을 우리한테 조금 더 확대해주는 이런 쪽으로 세상을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도시에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게 되면 특히 교차로 같은데 5개 광고판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 광고판은 앞으로 어떻게 쓰일까? 그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고도화가 되고 창밖을 바라보지 않는 세상이 가게 되면 당연히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효과도 떨어지고. 자, 이제 뒤집어진 사례를 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메타버스로 들어간 겁니다. 앞에는 이제 자동차가 여기 있고 자동차의 메타버스가 여기 이렇게 오는 경우였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메타버스 들어갔을 때 케이스를 한번 볼까 합니다. 실제 자동차지만 실제 사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예, 험비. 특히 이제 그 약간 마초를 꿈꾸는 분들이 갖고 싶은 차 중에 하나죠. 저도 이 차를 갖고 싶긴 한데 절대 못 살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질색을 하는 차기 때문에. 근데 이 차를 저는 게임에서 몰아본 적은 있어요. 게임에서 이렇게 몰아보는데 이게 액티비전이 만든 게임의 장면입니다. 뭐 전쟁과 관련된 게임이어서 이런 군용차가 등장하는데 실제 그런 소송이 있었어요. 이거 만들었던 AM 제너럴이 액티비전 대상으로 소송을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액티비전에서 게임 만들 때 AM 제너럴한테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고 허가를 안 받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찔러볼 만하죠. 많이 팔린 게임이거든요.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 액티비전은 AM 제너럴한테 돈을 준다, 안 줘도 된다. 두 가지 중에 판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돈을 줘야 된다. 돈을 안 줘도 된다. 예. 안 줘도 되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에 맞추셨습니다. 안 줬습니다. 다수결이 통했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판결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 안 줘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법원의 판결은 이랬어요. 아니 얘가 현실에 존재하는 자동차 맞아. 디자인도 똑같아. 그것까지 맞아요. 근데 현실에 존재하는 차를 얘가 카피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AM 제너럴이 현실에서 갖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에 영향을 준 거니 안 준 거니 영향을 안 줬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전쟁에서 쓰이는 차고 일반 마초들이 좋아하는 차인데 니네가 이걸 게임에서 저에서 썼다라고 했을 때 현실에 존재하는 차의 가치나 차의 판매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건 다른 거다. 완전 다른 세계다.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이유도 재미난데 아니 그럼 너희가 군용 장비로 대표로 만든 차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럼 전쟁에 나오면 이 차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현실적인 거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기다 갑자기 경차가 등장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당하다. 갖다 써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긴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데 계속 판례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만약에 여기서 이 차가 꽤 성능이 좋게 나오긴 했는데 차가 폭파가 되거나 갑자기 이상한 만약에 경쟁 회사들이 있어요. 걔랑 얘랑 같이 등장한 씬이 있는데 이 차의 성능이 훨씬 더 후지게 묘사가 돼. 그럼 그때는 현실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어그릴스가 등장했던 이벤트입니다. 랜드로버가 했던 이벤트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바꿀 때 이 차를 어떨까 해서 매장 가서 같이 본 적이 있어요. 아내하고. 디펜더를 보면 이렇게 나왔던 차인데 이 차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고성능 SUV나 찝차 같은 걸 보면 상상하는 건 저거죠. 이걸 딱 몰고서 막 도강도 하고 야생의 땅을 달리고 울퉁불퉁한 데 막 돌도 막 튀고. 근데 그렇게 차를 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 안 타죠. 왜냐? 이렇게 귀한 차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꿈꾸는 이 차의 사용시인과 내가 실제 사용하는 사용시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런데 또 이걸 한 가지 갖기 때문에 사긴 사요, 사람들은.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걸 간파한 겁니다. 제가 실제 매장 가서 시승을 할 때 보면 영업사원이 이 차를 몰고서 이렇게 막 도강을 하거나 진흙탕 튀는 데 가겠다. 기겁을 하겠죠. 예.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선 가능한 거죠, 판타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스토리가 짜져 있냐 하면 베어그릴스하고 나하고 헬리콥터에 같이 탑승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야. 추격. 도망가는 건 디펜더입니다. 디펜더가 도망가는데 디펜더 녀석이 뭐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처럼 막 산도 올라가고 난리가 납니다. 강도 넘어가고. 이거를 헬기로 쫓아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막 하는 씬이에요. 자, 이건 좀 저는 독특하다고 봤던 게 여기서 내가 경험했던 거는 내가 디펜더를 타고서 뭔가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디펜더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늘 내가 갖고 있던 판타지는 관찰자 측면이긴 했어요. 디펜더를 사게 되면 내가 저걸 해야지. 근데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야. 저거 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모빌리티 부분에서 메타버스를 묘하게 접목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 차시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캠핑카 있죠? 캠핑카. 숙박할 수 있는 캠핑카. 이 캠핑카가 또 전기효율이 좋아지고 전기차로 돼. 그러면서 만약에 자율주행까지 완벽하게 돼. 이러면 이런 차가 나온다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희 집 식구들도 자율주행차 나오면 제 아내가 운전면허 있는데 운전자 안 하고 못 하거든요. 자율주행차 언제 나오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자동차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친환경을 위해서 아빠 전기차로 바꿔라. 또 하나 우리도 캠핑 같은 거 좀 해보면 좋겠다. 이게 합쳐놓은 꿈이에요. 그래서 싹 다 합치면. 합쳐진 게 나오면 어떻게 바뀔까요? 네. 저는 일단 구매를 해볼 것 같아요. 저의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일단 구매를 해보고 저의 언제나 꿈이 디지털 노마드였는데 진짜 노마드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의 디지털 노마드들은 약간 해외에 뭐 한 달 살기 몇 달 살기 이런 식으로 해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생활을 하는데
저런 게 실제로 나온다면 정말 유목민처럼 내가 말을 타고 이동하진 않지만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을 뭐 비행기라든지 뭐 내가 한 짐을 싸가지고 거주지를 정말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내 장비들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다는 삶이 될 것 같은데 전제 조건은 이제 직업에 대한 역할이 크긴 하겠죠. 뭔가 일상적으로 내가 가게를 열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 가게를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오프라인을 뭐 신경 써야 되는 직업이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노마드들이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와, 멋있는 꿈이네요. 멋있는 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비슷한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꿈 중에 저 식구들이 기겁을 했던, 아빠 정말 그거 하면은 막 안 할 거야. 그래서 저 식구들이 반발했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보다가 사막에서 살아가는 베두인들이 있어요. 베두인이라는 분들이 이제 집이 없죠. 그분은 사막을 이동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땅 파갖고 뭐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거기서 자고 또 묻어버리고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사는 건데 저렇게 한번 살면서 몇 달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니 혼자 사세요. 그러더라고. 혼자 그렇게 살려고. 근데 저는 제가 상상했던 그럼 도시나 이런 문명 국가에서 사는 내가 베두인이 된다고 하면 뭐가 가능할까? 제가 생각했던 건 이모들이 이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거주가 그러니까 모래를 파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식구들 여기 화장실도 있고 다 있으니까 동의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계속 이렇게 큰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얼마나 비친환경적이에요. 화석연료 많이 쓰고 친환경적이. 그러면서 계속 운전하는 거 힘든데 자율주행 되면 이건 효율과 환경과 모든 걸 다 만족할 수 있는 꿈의 생활이 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봤어요. 이제 특정 공간에 가야 된다고 하면 출퇴근 문제가 있는데 만약 저같이 이제 만약 교사인데 학교가 정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운영이 될 수 있어. 그럼 저는 계속 여기서 출근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삶은 계속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꼭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집값이 우리나라도 비싸지만 뉴욕도 비싸고 영국이 특히 엄청 비싸잖아요. 집값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수상주택, 말이 좋아 수상주택이지 배 안에서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동하는 배도 있고 정박한 배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또 다른 삶의 모델이 조금 더 그 다큐에 나왔던 그 척박하고 약간 너무 불편한 삶의 모델이 아니라 제가 꿈꿨던 베두인 삶을 현대에 맞게 좀 멋지게 바꿔놓는 또 다른 생활 패턴이 우리 곁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꿔봤습니다. 네. 이번 차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